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이번에 그 월간 저희가 2월 2일 나온 거 중에 원래 매일 앞부분이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쓰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른 사람들 발표하고 나서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 약간 내 생각과 약간 차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 경제는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다 알아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들어보고 저도 왜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같이 얘기 좀 해보죠. 그럼 시작할까요? 예, 뭐 지난번에 왜 저 글로벌 정치지도 할 때 그때 그 센터장님이 저한테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적정 금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가면 그치. 위험하냐라. 그것 때문에 사실 요번 자료는 조금 그 부분을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미국 그 경제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한국은 금리하고 이런 관계성을 분석하기는 조금 기간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하고 주가는 저는 그렇게까지 연관성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항상 높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차이를 맨날 보이는데. 뭐 일단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론이 앙드레아 코스탈로니의 달걀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달걀 이론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론을 얘기했을 때 금리의 최저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3%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최고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10%거든요. 이게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0%에서 1%를 갔는데 채권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저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고요. 실제로 7페이지에 봐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십니다. 금리하고 주가하고 반비례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 그림 4에서 보시는 것처럼 S&P 500하고 미국채 10년물을 그려보시면 반대로 나오죠. X자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주가는 항상 올라갔었으니까는 우상향이고 금리는 항상 내려갔었으니까 우하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나오는데 그림 5번 봐주시면은 99년부터 2011년까지 금리하고 주가가 다르게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같이 움직였죠. 예, 근데 문제는 IT 버블하고 2007년에 금융위기도 포함돼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금리를 인하시키는 사이클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사이클하고 보셨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반대로 뒤쪽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 이게 2011년부터 그림을 그려보시면 현재까지 보시면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달라지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조정된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조정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이 1%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 올라가니까는 주가 조정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우려하실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금리 상승이라는 게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결국 그러니까 지금 소비를 많이 하거나 투자할 가치가 있어가지고 지금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할 때 가능한 그런 금리 상승은 되게 좋은데 지금의 만약 금리 상승이 나온다면 국채 발행이 커졌거나 이거는 성급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좀 그 여러 가지 다른 자산들이 오르는 바람에 예를 원자재 같은 것도 오르는 바람에 그런 금리 상승이라면 그렇게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오르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율 할 때도 그냥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주가 되고 내려가면 성장주가 된다 보다 그거 갖고는 할 수 없다 보는 거거든. 저는 그냥 금리를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 할인율도 이렇게 보지만 만약 금리가 올해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한 2% 가까이 간다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희박하겠지만 지금 1%인데 그거는 사람들이 뭔 소리 하냐겠지만 예를 들어서 극단적 시나리오 그렇다면 이게 좋은 금리 상승인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더라고요. 뭐 뒤쪽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2% 금리 정도까지가 정상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거의 굳이 우려하실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1.1%에서 2% 가는 데까지 속도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세 달은 걸릴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주사 되면 한참 걸리지. 그럼 거기까지는 저는 그 금리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는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그렇죠. 같고 오히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구간은 항상 연준에서 정책 스탠스에 변화할 때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근데 2013년에도 예. 금리를 올린 건 2016년이었잖아요. 16년이냐? 제가 그래서 금융 정책 스탠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에 버냉키 쇼크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인상 전에 어떤 그런 예. 여러 가지 지금 정책 내가 이제 우리 이코노미스트니까 좀 경제 얘기를 서로 하자면 최근에 교과서 내가 가끔 사서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렇지 그냥 근데 거시 금융경제학이라는 책에 우연히 서점 갖다 봤어요. 예. 근데 봤더니 화폐금융론도 아니고 그래서 뭐 미시킨 좀 그런 책도 아니고 그냥 거시경제학 책인데 화폐금융론 책도 아니고 중간에 근데 아예 한 챕터가 그냥 비정통적인 정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왜 MMT 할 때도 말씀드렸고 뭐 말씀을 자주 드리긴 했는데 예. 앞으로 10년은요. 네. 그 우리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책이 예.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될 거예요. 10년 안에.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이 비정통적인 통화 정책의 핵심은 물론 연준 정책도 기대값에 영향을 주지만 그냥 예를 양쪽가 나라는 정책 예. 자체가 그냥 어쩌면 금리를 건드는 게 아니라 채권을 사서 시장에 신호를 주겠다는 거, 기대값을 변화주겠다는 거 아니야. 심지어 YCC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 지금. 예. 그렇게 본다면 결국 금리도 올라가는 기대값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약간 나는 그 얘기를 한 거거든. 아닌가? 내가 너무 이거는 확대해서 갔나?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뭐냐는 여전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수요가 올라가는 원인이라고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기대값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그렇죠. 수가 그럴 있는 땐 좋은 거고. 금리 상승이고. 커스트 푸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코스트 푸시나 너무나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통화 정책이 뭔가 더는 안 하게 더 통화 정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고학 경제가 별거예요. 뭐 수요 공급 원리에서 수요의 과잉을 용납하겠다는 정책인데 이런 분들이 와서 재정 쪽을 건드렸을 때 그리고 또 예산위원장이 샌더스가 된단 말이 있더라고. 예, 뭐 가능한 어마어마한 지금 재정 정책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아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들어와서 쓰려고 하겠죠. 음. 근데 블루웨이브를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60석 공화당 60석이어야 된다. 예, 그것 때문에 절대 통과 못 합니다. 통과 못 한다. 패스트 트랙으로 왜 그 재정 예산 법안인가 그거 51명으로 통과하게 만드는 거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거 1년에 딱 한 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생각에는 8월에 결국은 부채 한도 상향. 부채 한도 상향에 쓸 것 같고 요번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그 이번에 써버린단 말도 있거든. 써버리면 부채 한도 상향을 그게 정책 주제별로 한 개씩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에 한 번 쓰면은 쓴다는 말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걸 나중을 위해서 남겨놓을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위험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쓸지 그거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워낙 재정 부담들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에부터 현에서나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그냥 거의 맨날 하던 얘기 뭐 이것저것 시작해서 뭐 최하위선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30년 베리사이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책 어디 가져와가지고 옛날 전망부터 썼는데 정말 그 시기가 다가오는 거 아니냐 생각하거든. 그 사이클의 핵심은 간단히 소개를 해줘보세요. 사람들이 이거 잘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분들은 뭐 경기의 순환은 인정하지만 주기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장기 사이클, 베리 사이클 같은 사이클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이제 문화적인 그런 건 빼버리고 그렇게 보셨을 때는 사실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이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제가 요번에 무슨 같이 공조한 책에도 좀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그거 겹치지. 이상하게 기술혁신 사이클 콘트라이프도 섞여 있단 말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금리 쪽을 보는 거야. 이거 왜 사람들이 얘기하냐 할 텐데 그 책에는 그 내용을 담아놨는데 결국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금리는 보통 과거 같은 경우에는 3%대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3% 되는 금리에서도 애플 만들고 컴퓨터 개발하고 다 했는데 금리가 1%에서 2% 올라갔다고서는 그런 개발들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아니, 이상한가라는 게 그쪽 사이클 생각하는 그렇게 거고요. 좋아지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금리가 어느 정도 시장간 뭐 기준금리 나중에 올릴 것 같은데 예. 시장금리가 움직이게 되면 예. 약한 고리의 나라나 약한 고리의 기업, 약한 고리의 개인이 흔들릴 거라는 거죠. 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국가 부채가 워낙에 많으니까 뭐 그거는 어떻게 예, 떼어프 뭐 갖다 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우려들이 저는 작용하기 시작하는 건 적어도 2% 넘어서야지 작용할 것 같다라고. 그때까지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금리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꺾인다면요, 이거는 그냥 가벼운 조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변곡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예 주가 추이에 대한.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를 말하는 건데. 네, 여기서 오해들 하시는 게 또 이거 하다 보니까 만약 금리가 2%로 가서 이렇게 정말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 가능성이 되게 낮아 보이고 나는 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금리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상화돼도 생각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정상화가 더딜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정책은 약간 후퇴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중간한 온도? 그런 그림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엄청 튀는 게 아니라면은 횡보를 박스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을 박스권에 때- 갇히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금리가 튀었을 때는 그때 근데 기억해 보시면요,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이럴 때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에그플레이션 얘기 나왔던 2000년대 초반 기억해 보시고 그러면은 엄청 먹을 게 없는 장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장으로 시장이 이런 거거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식견해서 회복에서 확장기로 넘어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사이클로 갈 거니까 미래 이익을 땡겨와서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빅랠리가 시작될 거다 이거잖아 지금. 제가 계속부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잖아. 저는- 우리 하우스 내에서 좀 예, 저는 근데 2, 3분기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4분기에 경제 지표 확인돼야지. 그러니까 나도 예. 확인해야 된다. 이게 부정적 시각이 아니라 근데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건 큰 조정이 안 나올 거라고 금리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케이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는 그런 장에서는 종목 피킹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수 베팅이 아니라 종목 피킹이 더 중요할 거다라고 우리 말씀드리는 하우스 거죠. 뷰인데 이제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 놓친 거는 그러니까 과거 이익 개념으로 보면 2,800 이상부터도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고 왜냐 전 세계적인 상대 밸류에이션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 가치로 보면 한국이 그리고 한국, 중국, 대만 뭐 이런 아시아 쪽 있잖아요. 네. 통화가 무지하게 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글로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쪽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저희가 놓친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문제는 최근에 지표 나온 거 어제 그제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은 중국의 지표는 계속 쇼크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완전 서프라이즈. 예, 미국이 완전 서프라이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이 인플레이션이 거의 예상치보다 2배로 나와버렸어요. 여기서도 당신이 말을 끝났으니까 미국이 저러니까 달러는 약하지 않을 것 같아. 그건 오케이 됐어요. 근데 유럽이 지금 그러니까 유럽은 안 좋잖아 경제가.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제일 헷갈리는 게 제가 있으면 여러 작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위기 직후에 2008년 고생을 같이 하다가 예. 2009년 1월 와가지고 정말 그때 이제 다 끝난다 생각들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러다가 그때는. 4월에 런던 G20 기억나요? 예. 그때 왜 우리가 전 세계가 반응을 할까 한두 달 지나서 이해했던 거는 그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으로 나와줬다. 글로벌 경제를 위해서. 예. 중국, 미국, 유럽 일심동체로 그때는 밀어붙일 때였는데 맞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다 다르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긴축까지는 아닌데 뭔가 약간 그러고 있고 중국은 쏟아부을 생각은 없어요. 미국은 예. 좋아지고 있는데 어쩌면 지네가 이제 워낙 고용이 안 좋으니까 고용 정책 가겠다는 말을 심하게 말하면 나 여기 와서 생산하지 않으면 안 팔게 할 거야 이거 한 거 같고 예. 유럽은 너무 안 좋으니까 나는 돈 풀 거야 뭐 이거 하고 있잖아. 예. 나 유로 약세로 갈 거야 이거 아니야 지금? 맞습니다. 완전히 셋이 다 완전히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상황이? 따로 놀고 그러니까
환율 공조나 이런 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고 나면은 경제로는 싸울 일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당신 밑에 있는 최지현 연구원 말에 따르면 이번 전인대 때 예. 내용 들어보니까 그냥 뭐 내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냐 중국도 R&D 경쟁하겠다는 거 아니야? R&D를 들어가겠다는 건데 제가 이게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는데 2017년에 왜 노저펜 운동 나왔을 때 그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한국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파운더리 개발하라고서는 얘기하는 거랑 동일한 얘기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딴 거 건드리지 말고 파운더리로 들어가라라고 대만하고 붙어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중국하고 미국의 R&D 경쟁은요. 이거는 30년, 20년, 30년 가는 사이클이지 이게 뭐 당장에 올해 뭐 미국하고 이빨을 드러내가지고 1년 만에 꼬꾸라뜨리고 이럴 수 있는 사이클이 아닙니다. 반도체 전쟁이라는 것 자체도 일본하고 붙었을 때 10년 동안 싸웠어요. 일본하고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근데 일본 반도체를 뭉개버리기 시작했던 근본적인 게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로비를 들어가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는 중국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얘기는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아니 이거 말하다 보면 또 이거 자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워낙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신중호 팀장이랑 저랑 세이 사업수비를 정하기 때문에 많이 부닥칠 때가 많아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신중한 입장이 신중호 팀장인 것 같고 네, 지금 제일 신중한 입장이고 최강 이코노미스트나 뭐 정다운 퀀트가 좀 공격적인 것 같고 최근 그리고 나는 둘 눈치 보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케이. 그래서 자료 얘기합시다. 그럼 이제부터 좀 8페이지부터 그만 끼어들게요. 뭐 8페이지보다 9페이지 그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거 원래 이제 시장에선 잘 안 쓰는 개념인데 BEI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왜 많이 안 써? 다 이 얘기 말하고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괜찮다는 논리거든. 아니 이게 나쁜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아시던 개념이 아닌데 요즘에 특히나 그래요? 얘기가 엄청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 그래도 오래 있던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닌가? 오래 계시던 분들은 알죠 당연히. 오케이. 근데 이게 BEI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BEI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뭐 빠르게 내려갈 것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BEI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CPI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천천히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채를 기반으로 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얘가 변동성이 더 없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BEI는 2%대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 다음에는 생각보다 위쪽으로 안 튀어요. BI는 벌써 와 있잖아. 예, 벌써 도착을 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밑으로 내려갔다가 BEI가 이런 속도로 위쪽으로 튀었으면은 이 속도 그대로 위쪽으로 튀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실질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튀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튀는 경우가 나오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질금리라는 개념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질금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마이너스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그림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크게 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림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엄청 빨리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14번 봐주시면은 근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뀐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채 10년물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게 맞는데 M2 증가율이 너무 빨라요. M2 증가율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연준의 정책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과거에 2009년 이전의 정책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연준은 M2를 조정시켜가지고 보통은 M2를 조정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게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금리를 갖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을 가지고 조정을 해버리고 그 돈을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금리에 영향을 그렇게 안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그림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기대 인플레 얘기하다 보는데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막 속도를 낸다는 게 아니라 2.5 다가서면 생각 분위기 바뀌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죠? 2.5가 다가서면 분위기가 바뀌는데 2.5 다가서기가 그렇게까지 지금 속도는 못 올라간다. 지금 속도는 못 올라가고 내 생각에 기대 인플레와 상당히 관련된 높은 게 달러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달러가 약할 거로는 안 봐요. 예. 당장은 좀 빨리 왔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 이쪽도 좀 속도 조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구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5월이 제일 위험하다, 5, 6월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유가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에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5, 6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가가 내가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청와대에서는 아 형 왜 이렇게 좀 요즘에 근데 유가는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거 지금 다 생각보다 빠르잖아. 그러니까 빠르잖아요. 내가 반말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최강 에코노미스트는 우리가 정말 몇 년 전이냐 우리가 진짜 옛날에 처음 만나 중국집에서 만나서 네. 내 RA부터 해서 같이 오래 왔는데 요즘도 내가 생각해 오늘 백투더 베이직 구간 같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매크로가 그 사람들 그렇죠. BI도 잘 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팔랐어요 이번에. 그죠? 예, 그건 당연히 가팔랐죠. 예. 당연히 가팔랐잖아. 이거 이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 내 말은. 난 좀 쉴 때는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기대 인플레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하는 거는 인플레 선행해서 보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인플레의 원인이 뭐냐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국채 발행도 많아지는데 이 인플레가 밑에 깔린 게 약간 그런 원자재 빨리는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자재 발 올해 그러니까 네. 올해 원자재 발 인플레이션이 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그러니까. 되는 거고요. 그게 기업이익에는 되게 안 좋은 거라니까. 그렇죠. 그게 난그 얘기를 전형적인 하고 코스트. 근데 그게 2, 3월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가라는 게 네. 미래 기대값을 땡겨 오잖아요. 네. 그걸 솔직히 해서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유튜브가 가서 얘기했는데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해외 못 가서 그런데 해외여행 갈 때 제일 신나는 거는 여행 가방 쌀 때예요. 가방 써가지고 책자 보면서 어디 놀러 갈까, 뭐 먹으러 네, 갈까 맞습니다. 짤 때가 재밌지. 막상 가면 피곤하고 막 숙소도 허접할 때 있고 막 생각과 다르게. 근데 그 기대값이 얼마나 지금 반영하고 속도를 내고 있냐에 나의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틀의 핵심인데 이런 기대값들이 생각보다 거칠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별로 그냥 뭐 평이하게 보고 있으니까 나는. 제가 이제 연간 전망 제목이 기대감이 주는 마치 효과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왜 제가 그 내용 한 거야 내가 말한 2, 3월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2, 3월은 버틸 수 있다. 기대감이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마치 효과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각보다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느끼는 거는 오히려 2분기 들어가야지 그 느낌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나도 그 들어서 생각을 그랬어요. 우리가 연간으로 해왔는데 그냥 10명 다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10명이 그 얘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5월쯤부터 힘들 것이다. 사실 저희 전략 쪽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좋았던 종목보다는 그래서 요번 월간 전략에서 말씀드리는 게 종목을 빼라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나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쉽게 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주하고 차라리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종목 피킹이 들어가는 게 낫지 그래서 않겠냐라고 건설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하나 거죠. 보는 건데. 예. 이게 내가 이말면 이제 시장에 나가 보면 2022년에 글로벌 경기가 확장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다시 교육이 늘고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아마 5월에 피크아웃 될 거예요. 신중호 연구원도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했지. 네, 했는데 다들 공감 안 하지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데이터만 보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기자. 아니 근데 솔직히 수출 말씀드려 증가율이 올해 꺾인다. 5월이 정점이라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아니 2016년 17년에는 무슨 세계 블록화를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주식 좀 좋아지니까는 세계 교역량이 엄청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근데 없어요. 뭐 여기 하다 보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너무 방송에 나가게 되면 예. 그러니까. 아니, 중요한 근데 건 분위기 그렇다는 거지. 이런 거죠. 세계 블록화나 이런 게 나타난다라고서는 만약에 인정을 했으면은 그게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마어마하게 세계 교역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라는 거는 저는 약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돈 풀린 거만큼 주식 쪽으로 많이 됐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들어간 부분, 거기다가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이 분명히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같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자료하면서 최강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시니어이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그 관여를 안 하는 편인데, 이 단어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아침부터 좀 어쩌면 좀 트집 달듯이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를 상회해야 본격적으로 출현한다는 이 단어 때문이에요. 데이터는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기준금리 올리긴 쉽지 않다니까 난 잘 못 올릴 것 같다니까 지금. 그래서 전 내년까지는 변곡점 출연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보는 거잖아요. 거잖아. 이 문자를 보면 이제 보면 내년에 장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 이 말은.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저는 코로나 때문에 좀 변한 거 빼고는 뷰 안 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우스는 굉장히 초강세론자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장을 엄청 좋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작년 올해 내년이 원래 버블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지금도 버블 국면에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1분기는 좋아 보여요. 근데 2, 3분기는 솔직히 한번 잡힐 것 같고 박스권으로 4분기에 만약에 경기가 진짜 좋아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4분기하고 1분기하고 2분기는 생각보다 강한 장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 진짜 타고서는 금리도 같이 진짜 올라가는 그 장이 나올 것 같고, 그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연준에서 기준금리 이거 너무 이제부터는 좀 바꿔야 되겠는데 라고 나오는 게 내년 말쯤 되면은 변곡점이 형성되면서 주가 전체 상승 트렌드가 변곡점을 맞아가지고 하강 트렌드로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한 4천, 5천 가는 장이네. 4천까지는 뭐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침에 막 엄청난 당 사실 우리 열심히 많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올 여름 정도의 전체적인 집단 면역이 형성된 뒤에 글로벌 경기 상황이 정말 빠르게 확장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년에 어떻게든 간에. 그렇죠. 네. 그래야 금리가 좋은 금리 상승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 미국 지표잖아요. 네. 한국 코스피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약간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예, 근데 어쨌든 미국은 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4천 보듯이 그 정도 수준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아까 10페이지 그림이 이제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의 먼저 우리 하우스 내에서 내가 계속 부닥치는 부분인데,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를 상회할 때까지는 쉽게 말해서 일종의 유동성 장세의 확장 플러스 실적 좋아지는 거 감안한 거 그 정도로 봐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림 16번을 봐주시면요. 사실 정상 적정금리 수준이라는 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대강 어느 정도인지는 느낌은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인플레이션의 이 장기 평균치가 지금은 2%입니다. 거기다가 경제 성장률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강 2% 나오면은 괜찮다라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두 개를 합쳐 보시면 4%예요. 이 4%가 연준의 목적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건데, 실업률이 내려와 가지고 이 4%하고 만나는 구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실업률이 4%까지 내려오면은 연준이 스탠스가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미국의 중립 실업률 수준을 한 5% 정도로 잡거든요, 사람들이. 5% 그러니까 저는 어렵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연준의 스탠스가 언제 변하느냐라고 했을 때 실업률만 보시고 계시다가 실업률이 5% 깨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지금부터는 스탠스 변화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림 18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채 10년물 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 더하면 대강 국채 10년물 그렇죠. 금리 나와요. 근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간 게 한 2% 수준? 거기다가 기준금리 생각해 보시면은 요 정도 수준까지는 용인될 것 같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금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 기준금리 지금 제로 잡는다 치면 제로에다가 2% 잡아가지고 2% 수준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시장 국채 10년물이 시장에서 이거는 무리한 영역 아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뭐 테일러 준칙이나 이런 걸로 계산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 말이 안 되게 나오거든요. 지금 숫자가.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얘기가 돼버렸고. 그래서 딱
딱 두 개만 미국을 만약에 보시려면 딱 두 개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5%를 깼느냐 아니면은 국채 금리가 2%대까지 2%까지 올라왔느냐 거기서부터 주의하기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1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사실은 근데 이 외환위기 지나고 막 이러면서 나온 논문들이라서 조금 옛날 논문들인 경향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리 변화 영향력은 지금 이 그림 19하고 20이 뭐냐면요.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대강 평균 내보시면은 한 98, 101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GDP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 조건은 이건 왜 넣어놨냐면 이 그림 22에서 보시는 것처럼 90년대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충격에 대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과거 이론적인 것들이 만들어졌던 과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물가가 튈 것 같진 않아요. 수요에 의해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역 조건은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뭐 반도체나 뭐 아니면 원유나 뭐 세계 수요 확대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경기에 충격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게 공급 축소 충격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5월, 6월에 이란 대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축소될 수 있어요. 공급 축소될 수 있어가지고 원유는 절대로 우리나라한테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요가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이 유가 오르면 뭐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가격 전가가 그렇게 만만치. 이번에 그 농산물 가격 올라왔을 때 음식료 기업들 가격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가격 전가를 많이 못 하더라고. 예, 전가 그걸 전가 다 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 경기가 좋으면 전가 시키죠. 근데 자기들이 솔직히 기업들이 가격이 빠졌을 때 그걸 전가 안 시키면서 올랐을 때 다 시키는다 그러는 거 사실 도둑놈 짚어죠.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림 21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은 되게 수출입이 잘 될 것처럼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 수출입이 분명히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 교육 조건은 성장하면 할수록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반대급부를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4천 갈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한국은 생각보다는 정책 변화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내년 5, 6월 정도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정책 변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년 3월이 대선이에요. 예, 그리고 5, 6월. 그러니까 이게 예. 내가 말하자면 이게 괜히 정치 얘기 나오니까 그러는데 내가 이제 올 하반기를 좀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대선이 앞당겨져 있고 예, 3월에 맞아요. 대선이면 올 4분기부터 선거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선 선거가. 예. 나는 대선 선거 했을 때 장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왜냐하면 기존 정책이 확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들 좀 보자고를 우리가 한두 달부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선거가 요번 나는 뭐 서울 부산 시장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끝나자마자 바로 대선 시즌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특히 금리나 이런 걸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든 상관없이요.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바로 전에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주가를 부러뜨리는 그 계기가 된다? 그거는 말이야. 그걸 누가 그 얘기를 했냐? 아니 그러니까는 한심한 얘기다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절대로 내년 3월까지는 이 부정적인 변화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아니라 지금 이건 조심스럽지만 현재 정책이 굉장히 아주 극단으로 가는 정책들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건 사실이잖아. 예. 그런데 유력 대선 후보 중에 그런 분도 있단 말이야 지금. 그게 시장에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선거 공약 나와서 만약에 정말 지금은 이 공유 이런 개념들이 아주 일부에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생각보다 격하게 이번에는 굉장히 어떤 옛날에는 이렇게 좀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이 인기가 좋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극단에 가야 어느 정도 표심을 얻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튼 뭐 이건 여기서 뭐 솔직히 정치로 말씀드리면은 음. 유럽은 한번 극단으로 가는 애들 뽑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한번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세금이라던가 이런 게 기업한테 굉장히 비효적 안 정책이 좋았어요.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걸 우리가 봤잖아요. 재정도 가장 쉬운 예가 그리스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유럽 최근에 이제 재작년 정도까지의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극저를 뽑아도 안 좋고 극우를 뽑아도 안 좋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거도 전략이라니까. 예, 스무스한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도적인 예, 그 좀 중도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극우와 극자로 가니까 예. 여기서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올 가을에 시작될 것 같아서 하반기 왜 내년장을 좋게 본다고 말했을 때 항상 이 얘기는 잘 안 꺼내는데 뭐 최강희 선수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2022년에 막 엄청 저렇게 막 얘기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우리가 가진 특수성이라니까요. 뭐, 우리 시장이 가진 그러니까 특수성. 기준점으로 보셨을 때는 저는 미국을 얘기를 많이 이제 경제는 미국을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요. 미국 얘기를 드리는 건데 미국 증시는 좋을 것 같고 한국은 조금 상황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은 돈이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바뀔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환점이 오려면 돈부터 먼저 푸는 걸 멈추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조금 슬로우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돈 푼 게 거의 없어요. 돈도 안 벌고 재정적자도 예. 별로 안 썼어요. 사실 재정적자가 늘어났다라고 뭐 말은 그러지만은 이게 이 그냥 이제 M2를 푼 걸로 쳤을 때 생각보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돈 푼 느낌은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생각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림 26을 봐주시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지금 마이너스 2019년하고 20년에 마이너스 만들었던 이유가 유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돌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확 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돈 푼 거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아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결국엔 기준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게 나오는 게 저는 내년 중순 5, 6월이나 뭐 그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얘기 나오기 시작할 선거 것 같아요. 끝나고 하겠죠. 대선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아마.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그때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한국은 그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요. 오늘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최강희 기상캐스터랑 우리가 이제 계속 논의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과거에 경제 이코노미스트가 옛날 과거에 정치 경제학이라고 했잖아요. 예. 절대로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기 힘듭니다. 정책 때문에. 정치 빼고는 경제 얘기 못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만 자꾸 빼고 얘기하고 싶어하죠.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는 정치 일정이 매우 중요하고 근데 일정상으로 봤을 때 절대 올 가을은 바로 가시권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래도 생각은 똑같아요. 하여튼 봄에 한 뭐 3, 4월 정도까지 3월 이 정도까지라도 종목 장세라도 남아 있다면 그걸 즐겨야 된다. 근데 여기서 뭐 저는 내년에 무조건 글로벌 경기 좋아지니까 한국이 좋아진다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왜 자꾸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가져가고 어느 정도 현금을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이 과거에도 보면 항상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몇 번 대선을 겪어봤잖아요. 우리 최강희 기상캐스터랑 예. 맨날 리퀘스트 오는 건 뭐예요? 누가 됐을 때 뭐 그거 우리 맨날 작성했었잖아. 근데 그렇죠. 항상 어땠죠? 우리가 항상 새로운 거나 뭐 이렇게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 주식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게 올해 뜬금없이 올해 말에 또 시작된다는 거죠. 4분기에. 제 생각에는 한 9월 정도만 돼도 바로 그거 합종 연행 또 난리 날 것 같아요. 저는. 정치 문제가 시끄러워지면은 사실은 근데 한 4분기 말에서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긍정적인 그러니까 경제 성장 정책을 내는 게 이제 대선에 의미가 없는 구간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그렇게 막 좋은 정책이 나오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로 막 중도를 지향할 때가 있고 뭐 중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씨발 이 시간은 정치 지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업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난 궁금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트 인플레도 약간 비용 쪽인 게 오면 기업 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고 예. 텍스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는 뭐 여러 가지 사실 건설주 최근에 계속 좋다고 말했던 거는 한 달 전에 김선현 연구원에 말할 때마다 아무 호응이 없었거든. 요즘 사방에서 그 얘기하더라고.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정부 정책 오늘 아마 엄청 세게 나올 것 같아 건설. 그래서 우리가 어제 HH 현대산업개발 바이콜 했던 건데 어제라도 안 사면 사라 뭐 이렇게 했던 건데 문제는 여름 때부터 막 논의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가을 되면 시장은 가시권에 딱 들어갈 것 같아 대선 영향권에. 뭐 아시는 것처럼 4월하고 1월 그러니까 한두 분기 남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책이 사라져요. 정책이 거의 안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미리 정책을 좋은 정책들을 내는 시기는 지금하고 다음 분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마무리 짓고 하여튼 다음에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시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